리더십이 필요한 이유. 일을 야무지게 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M대리. 다들 좋아라 하지만 저와는 좀 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자고 지시를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저의 의견에 반론을 펴고 불평불만은 왜 그리 많은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니까요. 그런데 저만 이런 고민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팀 팀장들과의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들 비슷한 생각들이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말을 해도 듣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 팀 팀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 좀 위안은 되지만 젊은 세대의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대부분의 팀장들은 젊은 세대 부하 직원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또 부하 직원에게 자신들의 말빨이 먹히지 않는다고 고민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 팀원들은 왜 팀장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조직 내 상사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이번 차시에서는 오늘날 조직의 리더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살펴보고 리더십 위기의 원인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날 리더십 발휘가 어려워진 이유와 조직에서 리더십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5000년) 전 고대 이집트 벽화에는 다음과 같은 상형 문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상형 문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1번은 부하를 의미합니다. 2번은요, 상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3번은 뭘 의미할까요? 정답은 리더십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리더십이라는 주제가 최근에 생겨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에는 왜 리더십이 필요했을까요? 알다시피 리더십이란 상사와 부하의 상호관계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고대에도 인류는 집단을 이루고 단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고대 동물 벽화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큰 동물을 사냥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동물에 비해 생물학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인간이 자신보다 빠르고 덩치가 큰 동물을 사냥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는 사냥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을 것입니다. 이에 여러 사람이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전체를 지휘할 리더가 있어야 했고 그 사람에게는 리더십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십은 인류가 단체 생활을 하면서부터 생겨난 것이며 인류의 문명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졌습니다.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영장이란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생물체 중에서 인간은 가장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진 영묘한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신체적 능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제치고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조직 행동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인간이 가진 탁월한 리더십 능력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고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은 아무래도 다른 동물들에 비해 뒤떨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집단을 구성하고 여러 구성원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십 능력이 있었습니다. 즉,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게 만든 힘의 핵심은 인간이 가진 탁월한 능력, 바로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선생님, 아버지, 군대 고참, 직장 상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를 이끌어서 국민을 위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잘 이끌어 각자의 잠재 능력을 개발해 줍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잘 이끌고, 군대 고참은 후임 사병들을 잘 이끌어야 하며, 조직에서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을 잘 이끌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죠. 이처럼 리더란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잘 따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리더를 따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리더의 지시를 따르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리더가 가진 권위 때문입니다. 권위란 권세와 위엄을 뜻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리더는 권위를 가져야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통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리더의 권위가 영향력 발휘의 원천인 셈입니다. 권위가 있는 리더는 타인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리더는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리더와 현재의 리더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쉬울까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체로 오늘날의 리더는 과거에 비해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졌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과거보다 리더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처럼 과거보다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을 두고 혹자는 리더십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직장 내 관리자의 권위가 막강했습니다. 직장을 감옥에 비유하면서 직장 상사를 교도관에 비유하고 리더의 말 한마디는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 채 따라야만 했죠. 하지만 요즘의 직장의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사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책임은 커졌지만 권한은 예전만 못합니다. 특히 부하 직원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은 더욱 약해져 상사가 부하 직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과거 리더에 비해서 권위가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직이나 경영진이 리더의 상황을 감안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리더의 권위가 예전만 못하더라도 조직에서는 여전히 리더가 부하 직원을 잘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못한 리더에게는 가혹한 평가와 함께 압박이 가해집니다. 즉, 오늘날 리더를 둘러싼 환경은 점점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리더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리더의 권위는 왜 예전 같지 않을까요? 리더의 파워의 원천은 주로 그가 가진 지위나 전문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높은 지위에서 파생되는 공식적인 권한이나 보상 권한 등은 리더가 부하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힘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을 더 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리더의 또 다른 힘의 원천은 바로 전문성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많거나 정보력이 탁월한 사람을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지위로부터 주어진 공식적인 권한과는 별개로 개인의 능력과 지혜로부터 생기는 이른바 지적 권력입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하 직원은 동일한 직급의 리더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뛰어난 리더의 말에 더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힘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전문성으로부터 생겨나는 힘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장에서 리더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도 바로 전문성의 문제로부터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직장에서 상사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할수록 경험과 연륜이 쌓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후배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후배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상사에게 물어보았죠. 그러니 상사나 선배의 권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상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직급이 높아지고 연차가 많아질수록 지혜롭다는 등식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업무 방식이 달라지면서 과거 선배가 쌓았던 경험이나 업무 방식이 현재에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신세대 직장인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산업사회 시절에 축적한 리더들의 경험과 연륜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리더가 옛날 우리가 신입사원 시절에서 이렇게까지 일하기도 했어 라며 과거 자신의 경험을 마치 진리인 양 부하 직원에게 강요한다면 씨도 먹히지 않을 뿐 아니라 꼰대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부하 직원들은 모르는 것이 있어도 상사에게 묻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바로 네이버나 구글입니다. 요즘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인터넷에 물어보면 되는 시대입니다. 그곳에서는 성질 나쁜 상사처럼 귀찮아하지도 않고 까다롭게 굴지도 않으면서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르는 것이 있어도 상사나 선배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조직에서 리더와 부하 직원 간에 존재했던 정보력의 비대칭은 사라지고 이른바 정보의 민주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리더에게는 전문성 우위라는 무기가 없어졌고 정보력에 대한 파워도 사라졌습니다. 요컨대 전문성의 파워를 잃어버린 리더는 권위가 약해졌고 말발은 먹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리더의 권위가 약해졌다는 것은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리더는 부하를 통솔하기도 어렵고 조직 성과를 창출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마냥 실망한 일만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과거보다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려워졌지만 리더십 발휘가 힘들어진 환경은 모든 리더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리더십을 발휘하기 쉬운 환경에서는 리더가 리더십을 잘 발휘한다라는 건 별다른 경쟁력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리더가 리더십을 잘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요즘은 리더십 발휘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잘만 하면 리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차별적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돋보이게 만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관건은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솔루션을 찾기에 앞서 그 문제가 왜 발생하였는지 근본 원인을 알아야 좋은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리더십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날 리더가 직면한 리더십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 들어 조직의 세대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조직에서의 세대 차이는 엄연히 존재했지만 그 차이가 단순했습니다. 옛날에는 조직 구성원을 단순히 기성세대와 신세대라는 이원화된 틀로 접근해도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때에는 조직 내에 세대 간 갈등이 있어도 한쪽이 다른 쪽을 설득하거나 굴복시키면 그만이었죠. 잠시 과거로 돌아가 팀에서 야유회를 가는 상황을 살펴볼까요? 이번 주 일요일에 부서 단합을 위해 북한산 등반을 하기로 했으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길 바래. 이번 주에 대학 동기 집들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어떻게 일정을 잡을 수 있겠나? 개인 일정은 알아서 조정을 하든지 빠지든지 해야지. 알겠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세대 다양성이 존재하더라도 단순했고 그 결과 특정한 상황에 대한 이견도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차이가 있더라도 주로 신세대가 기성세대의 입장을 따랐기 때문에 갈등도 적고 이견을 좁히기도 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조직을 기성세대와 신세대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오늘날에는 최소 4그룹 이상의 세대가 한 조직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조직에서 세대를 구분하면 경영진은 베이비부머 세대, 중간 관리자는 X세대, 실무자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신입사원은 Z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이비 부머 세대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온몸을 바쳐 일한 결과 조직의 최상위 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때는 신세대라 불렸던 X세대는 상위 계층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리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나 글로벌화와 정보기술에 익숙한 Y세대인 밀레니얼 세대가 중추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유년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Z세대가 새롭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조직 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방식도 상이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야유회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주 일요일에 본부 단합을 위해 북한산 등반을 하기로 했으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본부 단합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등산을 해야 할까요? 종목을 바꾸면 어떨까요?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통보하시면 난감합니다. 저는 그날 선약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겠는데요. 근무 시간도 아닌 일요일은 사적인 시간인데 말이 되나요? 이건 엄밀히 따지면 사생활 침해입니다. 정말 그럴까 싶지만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있는 조직에서는 한 가지 이벤트를 두고도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조직의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나 X세대는 아무래도 조직 지향적입니다. 그들은 개인보다는 조직이 우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런 생각은 지지받지 못합니다. 공과 사가 분명히 구분되고 조직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유신시대의 잔재쯤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대 다양성의 증가는 조직의 창의성 발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세대 간 갈등과 불협화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조직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게 될 젊은 세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자칫 조직 이탈로 이어질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리더십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은 배운 대상과 적용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신세대라 불렸던 X세대 리더는 현재 조직 지향적 인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부하 직원 시절에는 조직을 우선시하고 강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던 상사가 너무나도 싫었지만 막상 자기가 리더 자리에 앉으니 과거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상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20대의 진보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고 40대의 보수가 아니면 뇌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나이에 따라 사람의 생각이 변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기 쉽고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 성향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또 직위에 따라 생각이 변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카를 마나임은 인간의 사유는 그가 서 있는 존재론적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유의 존재 구속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령 다주택자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무주택자는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사유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조직에서도 지위가 높아질수록 조직을 생각하는 경향이 더 커지는데 이는 자신의 위치에 따라 역할과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원 시절에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사람도 직급이 높아지면서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고 직급이 높아지면서 조직 지향적으로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현상은 동일하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의 리더가 보이는 조직 지향적 성향을 부하 직원인 X세대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억지로라도 따라줬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하 직원인 Y세대와 Z세대는 리더의 조직 지향적 성향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따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날 리더는 자기가 보고 배운 대상과 리더십을 적용할 대상이 서로 달라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오늘날의 리더 역할을 맡게 된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신세 타령이 아니라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달라진 요즘 젊은 세대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이 남아있을 뿐이죠. 바야흐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과거에 비해 상사나 선배의 말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에는 역사적 기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시대에 쓰인 점토판 문자를 해독했더니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버르장머리가 없다, 말세다 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젊은이들을 향해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라는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은 대체로 버릇이 없었습니다. 이를 보면 세대 간 갈등은 요즘 생겨난 최신 현상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 뿌리가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 눈에는 젊은이들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았나 봅니다. 어른들의 눈에 비치는 젊은이들의 버릇없음은 조직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 신세대 직장인들은 상사를 예전처럼 존경하지 않으며 불만이 있으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면 직장 상사가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칼같이 퇴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 요즘 신세대 직장인은 조직을 위한 충성심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고 개인주의 경향이 너무 강해서 조직 활동보다 사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자기 팀 회식이라도 잡히면 왜 예고도 없이 회식을 하는가? 이미 선약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 하면서 빠지기 일쑤입니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빠지는 통에 단합은커녕 팀워크를 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직장 상사들은 신세대 직원을 향해 요즘 신세대 직원들은 직장 상사를 공경할 줄 모르고 버르장머리가 없다, 말세다라며 수메르 점토판에 적힌 표현을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나 신세대 직원들처럼 버릇없이 굴면 정말로 말세가 오는 것일까요? 말세란 말 그대로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데 사전에서는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하여 끝판이 된 세상을 말세라 부릅니다. 어른들이나 직장 상사는 요즘 젊은이들의 기이한 행동을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세상의 종말이라도 찾아올 것처럼 여깁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세라고 주장하는 어른들의 주장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서구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역사는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 연속적인 과정이 아닌 중간에 단절되는 불연속 지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단절과 불연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즉, 푸코는 어떤 시대나 문화에서건 그곳에서만 통용되는 지식이나 규칙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이것을 그는 에피스테메라고 불렀습니다. 에피스테메는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의 인식의 지평과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규칙을 말합니다. 예컨대 조선시대에는 남편이 일찍 죽더라도 여성은 출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위 삼종지도라는 규칙이 있었는데 여기서 삼종지도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규칙, 즉 에피스테메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삼종지도라는 규칙을 따랐죠. 하지만 요즘에는 삼종지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삼종지도라는 에피스테메는 조선시대에만 존재했던 규칙으로 현대에 와서는 단절된 인식입니다. 이처럼 문화의 역사에는 사람들의 인식을 규정짓는 규칙인 에피스테메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단절되어 왔습니다. 요컨대 에피스테메란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규칙 같은 것인데요. 이 에피스테메가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진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젊은이들의 기이한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서로 간에 통용되는 에피스테메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른들이 말세다 말세야 라고 한탄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기행을 한다고 해서 물리적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식과 문화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세상은 끝났다라고 보는 건 맞습니다. 에피스테메가 다른 세상은 전혀 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직장 상사가 근무했던 시절에 통용되었던 에피스테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라면 이는 전혀 딴 세상인 셈이죠. 결국 어른들이나 직장 상사가 젊은이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에피스테메의 차이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기성세대의 규칙을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시대에 과거의 에피스테메를 요구하면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대 간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도 이 에피스테메 때문입니다. 서로가 공유하는 에피스테메가 달라지면 서로 다른 규칙 속에 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거나 소통하기 힘들게 되어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거보다 세대 간 갈등이 더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빨리 변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에피스테메의 유효기간이 점점 짧아졌고, 이로 인해 서로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 서로 간의 갈등이 과거보다 많아졌습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과거보다 버릇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은 어른들 눈에는 버릇이 없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변화가 빨라서 세대 간에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규칙인 에피스테메의 수명이 짧아졌고, 그 결과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에피스테메를 사용하는 집단이 많아져 세대 다양성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요즘 시대에는 다른 집단의 에피스테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에 적용되는 에피스테메가 다르다는 말을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역사는 계승되지 않고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기성세대가 추구했던 조직에서의 역사가 젊은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각 세대 간에 적용되는 에피스테메가 다른 상황에서 오늘날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각 세대마다 적용되는 에피스테메가 서로 다르다라는 푸코의 진단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푸코의 주장처럼 역사는 원래 불연속의 과정이고 각 시기마다 적용되는 에피스테메가 다르다라는 점을 좀 받아들인다면 젊은 세대가 보이는 독특한 행동도 약간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기가 수용한 에피스테메가 현 시대에도 여전히 부합되는지 혹은 유효한지를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필연적으로 고정관념 같은 게 많아집니다. 이를 좋게 해석하면 경륜이나 연륜이 쌓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에피스테메가 시대에 맞지 않을 때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칙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세대 간 갈등이 에피스테메의 차이 때문이라면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의 규칙을 받아들여도 되지 않는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의 에피스테메를 고려해서 그것에 맞춰주면 아예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세대가 다른 세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조직 전체의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에피스테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거꾸로 흐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대 갈등은 누가 특별히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에피스테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은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 에피스테메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